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500kg으로 제한된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11시 10분부터 4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눴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로 지난달 29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두 정상은 우리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500kg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를 북한의 지하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도록 탄도 중량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강력히 압박해야 할 때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달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다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북한이 지난 29일 쏜 화성 12형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후속 분석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후추진체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미국 미사일 전문가 엘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엘먼은 화성 12형의 낙하 당시 세 조각으로 분리돼 떨어진 점을 주목했습니다. 후추진체 엔진이 실패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기 때문입니다. 후추진체는 탄도미사일 발사체에 동력이 소진된 뒤에도 핵탄두를 정확하고 더 멀리 운반해주는 장치입니다. ICB급 미사일에만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사거리가 멀리 날려면 그게 좀 우주 공간에서 정확하게 이제 목표를 날아가도록 궤도를 또 수정해주고 하는 역할이.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후추진체 능력 시험을 했다면 미 본토 타격용 핵미사일을 실제로 개발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타격을 둔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 염두에 둔 어떤 정교한 어떤 로드맵 상에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후추진체에 미사일 탐지 방해 장치를 붙이면 하강 단계에서 요격을 피할 수 있어 위협적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장겸 MBC 문화방송 사장에 대해서 어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당노동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불응해왔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제 오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은 앞서 김 사장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서너 차례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의 구체적 집행식이나 방법 등은 노동당국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MBC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MBC 측은 MBC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MBC 노조는 지난 6월 1일 MBC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조사해달라며 노동청에 특별 근로감독을 신청했고 노동청은 6월 29일부터 감독을 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전격 발부에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기국회 보이콧 등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태윤 기자,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김 사장이 이미 3차례나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민의당도 거들었습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수사당국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김 사장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체포영장 발부는 불가피한 조치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젯밤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 파괴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3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기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도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 보이콧을 공식 결의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첫 정기국회부터 파행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던 기아자동차가 이번 달에 특근을 없애는 임시 방편을 내놨습니다. 임금 인상의 부담을 느껴서 결국 국내에서 일감을 줄이고 또 해외로 돌리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한 기아자동차가 이번 달에는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판매 부진에 예상치 못한 임금 인상 요인까지 생기자 특근 수당을 줄이는 단기적인 처방부터 내린 겁니다. 우선은 이번 달 특근만 하지 않기로 했지만 아예 폐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특근뿐 아니라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의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줄어드는 생산력은 해외 생산 기지를 통해 메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기아차는 이미 전체 생산의 절반 이상을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들까지 국내 일감을 통상임금에서 자유로운 해외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주식 투자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거두면서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받았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어제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불법적인 투자는 없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의 길을 택했습니다. 후보 지명 25일 만입니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짐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주식 투자로 최근 1년 반 동안 1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소속 법무법인이 맡은 내추럴 엔도텍의 주식을 사들여 상장 뒤 높은 가격에 팔아 5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는 등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게 된 것이고요.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 정족수를 또 채우지 못하면서 8개월째 이어진 8인 재판관 체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이유정 재판관이 사퇴를 하자 이제 야권의 칼날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후보자가 병역특례연구원 근무기간 5년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서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군복무를 대신해 지정 연구기관에서 전문 연구요원으로 일하는 병역특례를 택한 박성진 후보자. 1996년 3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총 5년간 연구원으로 복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연구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1996년 10월 30일부터 2001년 2월 28일로 8개월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LG전자 생산기술원에서 근무하기 전인 8개월간 어디에서도 복무한 기록이 없다는 게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야당은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만으로도 사퇴 이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지금 바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의당 역시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거부했으니 남은 건 지명 철회뿐이라며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진 사퇴로 기울던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박 후보자의 공식 해명 이후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야가 애초 7일로 예정됐던 인사청문회를 11일로 연기하며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가 박 후보자 거취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9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고 창과 방패가 이제 뒤바뀐 상황에서 처음으로 맞는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그리고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당 체제의 여소야대 정국 속 첫 정기국회. 여야 모두 협치를 입에 올리지만 곳곳이 쥐레밭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은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엉터리 주먹구구식 증원에 대해서 국회가 그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폐청산과 관련한 입법도 쟁점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나 탈원전 정책, 방송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강합니다. 정권에 손발이 되어온 사법기관, 정보기관, 군, 공영방송 등을 국민의 편에 서도록 철저히 개혁하겠습니다. 부자 증세에 방점이 찍힌 세제 개편안과 지난달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시행 자체가 안 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현안입니다. 여야는 또 오는 4일 석 달째 표류하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의 패배를 되짚어보는 대선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대선 패배의 원인으론 TV 토론을 너무 못했다, 중도를 내세웠지만 모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사퇴하셔야 된다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저는 카메라 보고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TV 토론에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은 자기 반성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대선 평가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전문이 수정 없이 공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선 패배의 교훈을 겸허한 자세로 실천해서 이 보고서는 또 모호한 중도성, 선대위 의원들의 경험 부족, 정치 경험이 전무한 특정인에게 홍보를 맡긴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안 대표는 자신과 당 혁신의 중요한 자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고칠 점 그리고 당이 고칠 점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지만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대선 후보 당사자였던 안 대표와 당 지도부 박지원 전 대표의 대면 인터뷰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30대 직원이 50대 직원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 5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사람들이 쇼핑몰 내부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10시쯤 서울 방화동의 한 쇼핑몰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50대 여성 직원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피의자는 이 건물 지상층에서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3층으로 올라가 건물 내부 난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사건 직후 여성과 남성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여성은 끝내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남성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상태 많이 안 좋으세요? 뭐 한 군데 다치신 게 아니어가지고요. 경찰은 평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교대 근무자. 그 사람이 아마 두 사람 이런 관계가
좀 이런 걸로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기준입니다.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노조가 보낸 공문 한 통 때문이었는데요. 여야 의원 모두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해양수산부 노조가 농해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국회의 과도하고 즉흥적인 자료 요구 때문에 수당도 없는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며 9월 20일까지 자료 요구를 맞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정감사가 10월 12일에 시작되니 추석 연휴에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이 노동조합이 즉흥적이고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서 이 도매금으로 이렇게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의 여러 가지 인품이나 어떤 업무 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동안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에 불필요한 자료까지 지나치게 많이 요구한다는 목소리는 피감기관 사이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해수부 노조도 이런 관점에서 공문을 보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들 특감 때문에 뭐 연례 행사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열흘간의 유례 없는 장기 연휴 끝에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쉴 권리를 달라는 피감기관 사이의 신경전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박근혜의 사람들로 불리는 11명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청문회 증인으로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입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국정농단 진상조사 청문회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두 사람은 모두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관련 인물 9명도 무더기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대 교수 등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분장사인 정매주 씨와 윤전추 전 행정관 등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특검의 고발 절차가 부적절했다며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우병우 전 수석은 다른 재판에 이번 사건이 포함돼 나오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검찰은 어제 청와대로부터 지난 정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을 건네받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내용도 있다고 하죠. 검찰의 칼끝이 다시 문고리 3인방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최근 청와대 제2부속실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재판에 앞서 모습을 드러낸 안 전 비서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청와대 이부속실에서 발견된 문건 관련해서 어떤 입장 있으십니까?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9천 건이 넘는 이른바 안봉근 문건을 건네받아 수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부속실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통로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은 곳으로 당시 책임자가 안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발견된 문건에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와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다면 국정농단 재판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수사기관의 제약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끝은 피했지만 이번 검찰 수사만큼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번엔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 소식입니다. 국정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18명이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는데요.
내용을 보니 한 지상파 방송 기자가 댓글 공작에 가담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지난달 30명에 이어 어제는 새로 파악한 민간인 외곽 댓글팀장 18명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했습니다. 어제 넘겨진 수사 의뢰 내용 가운데는 모 지상파 방송국 기자가 댓글팀에서 활동한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지상파의 중견 기자 가운데 한 명이 댓글팀에서 팀장급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자는 다른 댓글팀장의 소개로 국정원 댓글 공작에 합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파 기자가 국정원 공작에 가담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에도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검찰은 댓글팀장을 포함해 활동자 전원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기자를 포함해 추가 수사 의뢰된 댓글팀장 전원을 소환해 댓글 활동으로 정치관여 활동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고 김훈 중위 사건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소재가 될 정도였죠. 그런 김훈 중위를 국방부가 19년 만에 순직 결정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군이 자살로 추정했던 김훈 중위에 대해 대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2006년부터 잇따라 군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타살 정황도 있다며 자살인지 타살인지 확정할 수 없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2012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망 상황 격발 실험까지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원인 규명에 19년이 흐르는 사이 김중위는 군에서도 자살자에서 사망 이유를 모르는 진상규명 불능자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공무 중 사망인 순직으로 처리되긴 쉽지 않았는데 2015년 공무와 관련된 사망으로 상당 부분 인정되면 순직 처리할 수 있게 법이 바뀌며 빛을 보게 됐습니다. 사망의 형태와 관계없이 공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서 순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망 원인이 규명된 건 아니지만 김중희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작은 위로의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군인묘지에서 이제 쉬어도 된다.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군 의문사에 대한 현 정부의 해결 의지도 큰 만큼 군이 진상규명을 못한다고 밝힌 사망자 40여 명에 대한 재조사와 순직 심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이른바 유럽 간첩단의 누명을 쓰고 45년 전에 사형을 당했던 박노수 씨의 유족에게 23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박노수 교수는 1969년 잠시 귀국했다 돌연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돈과 지령을 받아 독일 등지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는 1972년에 사형당했습니다.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재심 재판에서 이미 무죄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결국 누명을 쓴 박 교수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어제 23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불법적인 수사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사형이 선고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간첩의 그 가족이라는 그 굴레로 인해 가지고 결혼도 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굉장히 불우하게 이렇게 그 생활했습니다. 지금 당사자들이 받은 고통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45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은 이번 배상 판결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난 2015년 이 가짜 백수호 파문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들썩이했는데요. 당시 가짜 백수호 건강식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첫 선을 보인 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건강기능식품 백수호입니다. 하지만 상품에
백수호가 아닌 이어 부피소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짜 백수호 파문이 불거졌습니다. 화가 난 소비자들은 제조사와 판매업체에게 2억 1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짜 성분임을 알고도 사용한 제조사와 원료를 확인하지 않은 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백수호가 아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는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회사의 고의성이나 과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의 전부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과 지난번 식약처 독성시험 결과 열수 추출물들이 안전하다는 그러한 점들이 반영이 된 판결이 아닌가. 소비자 측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백수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에서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한때 인기를 끌었던 동탄 신도시는 오히려 값이 더 내려갔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들어서게 될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분양가는 15억 원. 애초 4천만 원 후반대로 예상됐던 3.3제곱미터 분양가는 정부의 규제를 의식해서인지 500만 원가량 낮아졌습니다.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인데다 주변 시세보다 1, 2억은 저렴하다고 알려지면서 온종일 수천 명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격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지금 뭐 다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위치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로또 아파트란 별명도 붙었지만 전문가들은 실수요 위주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후 이제 입주 시점인 2019에서 21년까지는 서울 반포라든가 개포 일대에 대거 물량들이 한꺼번에 입주하기 때문에 여전히 뜨거운 서울 강남과 달리 경기도 동탄이 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파리 대책 이후 거래가 끊겼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분양가보다 가격을 낮춘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얼었다고. 점점 갈수록 더 하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이 개발 부담금이란 걸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돈을 낼 수 없다면서 법정 싸움을 벌이다 패소를 해서 조합원들은 가산금까지 더해서 적지 않은 돈을 물게 됐습니다. 김현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청 앞에 주민 200여 명이 진을 쳤습니다. 부당한 빈정 처리! 인근 한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개발 부담금에 가산금까지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재개발 조합은 개발 부담금이 과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다 최근 패소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개발 부담금 원금과 이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을 때까지 그 조합장하고 조합 대행 회사로부터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4년간의 소송 끝에 개발 부담금과 소송 기간에 쌓인 가산금은 모두 조합원의 몫이 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개발 부담금에 덧붙여 가산금으로만 각각 7억 원과 23억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한 가구당 당장 내야 하는 금액은 최대 1,500만 원이나 됩니다. 구청은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법에서 정한 그 납부 의무자는 정확하게 조합입니다. 조합원이 아니고요. 조합 측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실상 조합이 청산됐기 때문에 구청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알렸어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이 조합원에게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조합은 이미 조합 기능이 상실됐단 말이에요. 조합과 구청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현웅입니다. 20년 전에 벌어졌던 이태원 살인 사건은 지난 1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당시 사건의 관계자들끼리 법리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22살 조중필 씨는 흉기에 수차례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발생 20년 만에 대법원은 지난 1월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패터슨 측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위증과 협박을 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패터슨 측은 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국어를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진짜 범인은 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창한 한국말로 인터뷰한 것을 우리가 입수를 해서 이번 위증 고소할 때도 그 부분을 입증자료로 제시할. 고소장에는 지난 2015년 현장 검증 당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패터슨의 한국말을 리가 알아듣고 욕설과 함께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패터슨에 대해 재판을 한 법원은 리도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리는 10년 전 대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본격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에 있던 패터슨과 리가 고소로 얽히면서 두 사람은 검찰 수사에서 또다시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창문 혹은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넘어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 간 흡연 갈등은 계속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주민 동의를 얻어서 지정한 금연 아파트라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재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계단 창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아무렇지도 않게 꽁초를 휙 던져버립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는 층마다 아예 재떨이가 마련돼 있는가 하면 흡연 피해를 토로하는 호소문까지 엘리베이터에 나붙었습니다. 이런 아파트 흡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 60%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정되는 금연 아파트의 상황은 어떨까? 경기도 오산의 한 금연 아파트 단지. 함부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아예 흡연자를 위한 흡연 부스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 안 주고 자유롭게 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흡연 부스를 제한 모든 것은 금연구역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곳곳에서는 이 보시는 것처럼 널브러진 담배꽁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구석진 곳에서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음지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충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 보고. 밖에서 피우는 것이 눈치가 보이다 보니 집안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워 더 큰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 짜증나죠. 이건 뭐 밤이건 낮이건 없어요. 어디서 피는지도 모르니까 답답하고 뭐. 지난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모두 224곳. 아파트 흡연 갈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남을 배려하지 않는 흡연자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이 렌터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는 뺑소니를 쳤습니다. 차량 5대와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났는데요. 현장에서 인터넷 방송 중이던 한 BJ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상황은 인터넷으로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급브레이크를 잡는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이 뒷걸음질치고 풍소리와 함께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그런데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성 4명은 내리자마자 도망가 버립니다. 현장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한 BJ의 카메라에 찍힌 장면인데 카메라를 든 BJ가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112 신고 때려줘. 뺑소니야 빨리요. 오토바이를 타고 끝까지 쫓아가 시내버스 종점에서 마침내 운전자를 붙잡은 BJ. 기사님 이거 찾았어요. 뺑소니.
경찰이 올 때까지 뺑소니 법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 모든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뺑소니 감지를 하고요. 전 뛰어가면서 이제 우리 팬분들에게 이제 112 좀 신고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그분 이제 잡으러 가 추격했죠. 사고를 낸 차량은 이곳에 주차된 차량 5대와 보행자 3명을 치고 멈춰섰습니다. 현장에는 당시 상황을 말해주는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운전자는 무면허인 17살 권모근. 다른 사람의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아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일단 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술을 안 합니다. 진술 거부를 해가지고. 운전자 권군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나 취객이 있는 늦은 시각, 가끔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전동차 안에는 CCTV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있습니다. 꼭 예산 문제 때문은 아니고요.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확대 설치가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천장에 있는 CCTV입니다.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설치됐습니다. 범죄율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남자다 여자다 그러니까 많이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2호선 전동차 안입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에 설치된 내부 CCTV의 화질은 투지폰보다 못한 41만 화소로 정확한 사물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기능도 못하는데 CCTV 수 자체도 너무 적습니다.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운행 중인 전동차 448대 중 4분의 1만 설치됐고 오래된 1호선, 3호선, 4호선은 CCTV가 아예 없습니다. 지난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하는 전동차는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 전에 도입된 전동차는 인권 침해 논란 때문에 확대 설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본 부분이 있고요. 지하철 내 범죄를 막기 위해 설치된 CCTV. 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엔진에 불이 나고 시동은 꺼지고 마을버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마을버스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진압에 나섭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운행 중이던 마을버스 엔진룸에서 난 불이 버스 안으로 옮겨붙을 뻔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마을버스가 차량 결함으로 고가도로 및 주택가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마을버스는 주택이 밀집한 도로 안쪽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고는 기름때를 제거하는 등의 기본적인 정비조차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 사고가 난 마을버스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다른 차들은 뭐 이렇게 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다른 차들은 뭐 기름때 안 묻은 차가 어딨어요. 마을버스 업체는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정비 인력이 부족하고 정비를 외부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인력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이제 정비를 언제 했다 이런 걸 따로 신고하는 건 그런 건 없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정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라든지 차량 대수라든지 여기에 걸맞는 정비력에 대한 법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축을 해서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뙤약볕이 내리쬐는 차 안에 아이가 갇히는 사고가 있었죠. 운전자가 뒷좌석에 아이를 두고 그냥 볼일을 보러 가거나 혹은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사고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이 황급히 자동차 창문을 깨고 문을 엽니다.
안에 있던 4살 여자아이는 아버지를 보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난해 7월엔 한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뒷좌석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문을 잠그고 주차했다 8시간 만에 쓰러진 최군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 차 안에 방치되는 건 얼마나 위험할까? 현재 차 안의 온도가 26도 정도 되는데요. 차 안의 온도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이) 넘자 차 안의 온도는 37도가 넘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선 기온이 35도일 때 양지에 주차한 차의 내부 온도가 불과 몇 시간 만에 70도로 치솟습니다. 국내에선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연평균 37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차 안에 갇혀 열사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동을 끄고 차문을 닫을 때 사람이 남아있으면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부주의를 막고 또 그로 인해서 뒷좌석의 어린이들의 생명이 위독해지는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뒷좌석 경보장치 설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올여름 참 덥기도 더웠고 일부 지역엔 폭우가 내리면서 밥상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5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이 걱정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잇따른 폭우와 더위에 채소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것저것 할 생각 하다가 와서 보면은 이제 반 정도 줄이고 살까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것도 많이 있죠. 특히 폭염 피해가 컸던 배추는 한 폭이 7,000원에 육박하면서 평년보다 80%나 올랐고 무도 평년보다 50% 넘게 값이 뛰었습니다. 채소 가격 상승에 힘입어 8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2.6% 오르면서 5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살충제 파동으로 계란이나 닭고기를 꺼리는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찾으면서 고기값도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살충제 뿌린 데서 닭이 놀았으니까 아무래도 호흡으로도 들어가고 하니까. 추석을 앞두고 명절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어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오르는 물가도 걱정이고 여성분들은 생리대 안전성 논란으로 걱정이 크실 겁니다. 릴리안 생리대 말고도 다른 제품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에 더해 조사 방식에도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릴리안 생리대 외에도 다른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생리대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제품명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 여기에 당초 강원대의 생리대 검사를 의뢰한 여성환경연대 측은 독성 물질 검출량만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인체 유해성을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공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떤 거는 정말 몸에 안 좋고 해롭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급기야 식약처가 이달까지 유통 생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했지만 보건학계는 조사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열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만 전수조사에 포함시켰는데 전체 물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을 추적해 인체와 연관성을 찾는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분, 어떤 유해 요인 때문에 그런 건강 피해가 나타나는지를 건강 영향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추적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뒤늦게 식약처는 애초 검사하기로 한 10종 외에 독성 물질 76종을 추가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역학조사 부분은 빠져 있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MBN 특별기획 시장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거 서울의 3대 시장 가운데 하나였던 뚝도시장의 청년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수제 맥주와 치킨집으로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에 1962년부터 자리 잡은 뚝도시장. 이곳은 한때 남대문, 동대문 시장과 함께 서울 3대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140여 개 상점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년 장사꾼들이 둥지를 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36살 김성현 씨는 수제 맥주와 시장 상인들의 손맛을 살린 상생 메뉴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순대와 떡볶이, 보쌈처럼 시장에서 가장 맛있는 메뉴를 옆 식당에서 사와 제공합니다. 주변에 있는 가게와 함께 어울리는 모습에서 시장의 온정이 묻어납니다. 3년 동안 수제 맥주를 공부한 끝에 창업한 김 씨는 매일 신바람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 가게가 생기고 나서는 자신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요. 그래서 계속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된 계기도 어느 정도. 맞은편엔 23살 배소연 씨가 치킨집을 차렸는데 치킨 반마리와 감자튀김을 합한 메뉴가 5,900원입니다. 시장의 저렴한 임대료 덕분입니다. 네, 회사에서 가까워서 자주 오는데요. 싸고 푸짐하고 맛있어서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뚝도시장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며 시장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소문도 내주시고 뚝도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좀 기반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네에 많이 알려지니까 단골 손님도 많고 그렇게 됩니다. 청년 장사꾼들이 전통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규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 한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밤늦게 했는데요. 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원칙에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한미 미사일 지침은 뭐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꾸준히 요구해오던 사안입니다. 지난 2012년에 우리 미사일 거리 자체가 지금 800km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탄두의 무게가 여전히 500kg으로 네.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쏠 경우에 신의주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500kg 탄두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비행장 정도 부수는 경우밖에 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지하 벙커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국방부 추산으로 한 7,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자강도라든지 백두산 부근에 많은 지하 요새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사실 1톤 정도의 무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하 한 10m에서 20m 정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나 지금 임성남 제1차관이 미국 가서 이제 실무 협상을 했고 오늘 어제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통해서 일단 800km의 탄두 중량을 1톤 이상 하는 것으로 대충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측으로 봐서는 이제 억제력 자체를 충분히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 이것이 된다라면 이제 북한 전역 즉 예를 들어서 뭐 포항에서는 전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만 예. 북한 전역에 대한 우리 미사일에 대한 범위가 넓어졌고 또 어떤 벙커에 대한 파괴력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평가를 하자면 실효적인 부분이 좀 보완된 합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서는 뭐 그동안 그 고민해왔던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쾌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작전 주의권을 반납받고 예. 자주 국방을 해나가는 도정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통화 내용 중에 또 이렇게 지금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제가 볼 때는 사거리나 다양한 분야에서 발표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코리아 패싱 자꾸 그러는데 이건 이번에 좋은 한미 동맹 과정에서 좀 앞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일단 뭐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측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북한의 위협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억지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북한의 미사일 자체가 보면 이제 SLBM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뭐 다연장포라든지 이런 게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이제 그 송영무 지금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이 전술핵 문제와 일단 지금 예. 이 핵 잠수함 문제, 이 문제를 이제 거론을 했거든요. 뭐 예.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만 네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방면에 걸친 북한에 대한 어떤 대응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사거리 연장뿐만 아니라 실제 핵 잠수함이나 궁극적으로는 전술핵까지도 사실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북한은 사실은 지금 ICBM과 핵 보유국으로 지금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졌지 않습니까? 네. 즉 핵에 대해서 이제 비대칭 전력으로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은 무리죠. 즉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조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일견 진전이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핵 잠수함이라든지 전술핵까지 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일단 이 두 문제도 사실은 일단 어느 정도 말은 꺼냈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 한미 간에 어떤 긴밀한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청와대 인사 논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재산하고 관련된 문항만 한 40개 정도 되는데 과연 몰랐던 것인가 아니면 거르지 않았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인데요. 청문회를 거쳐야 될 그런 고위직 후보자들의 필수 검증 과정에서 네. 특히 비상장 주식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썼을 텐데 네. 다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이 헌법재판관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자리인데 그 부분에서 증권 그런 투기를 그런 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적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해보면 인사 문제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청와대 부분에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지금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게 불법적인 요소만 없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안에 정황상 좀 불법적인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청와대에서 그거는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봅니다. 네. 일단 이제 비상장 주식을 뭐 일단 가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비상장 주식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부자 정보입니다. 사실은 비상장 주식 가지고 돈 버는 분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 뭐 거의 1년 6개월 사이에 뭐 거의 한 12억 정도를 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신의 경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비상장 주식을 갖고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얻고 또 이 가지고 있는 주식 회사 자체가 그동안 이제 가짜 백수호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회사고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본 회사입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이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가질 수 있었던지 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또 그 법무법인 자체에서 이 내추럴 엔도텍에 대한 이제 그 자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심이 있는 것이고 또 이분이 이제 보면 주식을 한두 개 한 게 아니고 한 20개 정도 이상을 했어요. 네. 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그 탄핵 심판 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소장 대행이 정말 시간이 없어서 머리에 그루프를 달고 출근하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요 굉장히 정말 바쁩니다. 예. 사안 자체가 너무나 많고 일이 쌓여 있어요. 좀 대비가 되는 모습이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유정 헌법재판소 후보자가 만약에 재판관이 됐다라면 이 주식을 이 정도 하려는 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제가 볼 때는 한 뭐 몇 시간 정도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업무 시간에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자를 했다는 것 이거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사전에 그럴 수 있음에 불구하고 청와대가 아니 뭐 재산 많은 게 무슨 문제라는 그런 막연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검증이나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결국은 사퇴를 했잖아요. 사퇴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금감원 조사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만약에 이게 금감원 조사가 이루어진다라면 과연 그럼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일단 금감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뭐 본인은 전혀 뭐 불법적인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주식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뭐 헌법재판소를 상장하려는 거 아니냐 이분을 뭐 국민연금으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예, 그래요. 일단 뭐 이유정 전 후보자죠.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으니까요. 약간 억울한 심정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인 미래컴퍼니의 주식을 보면은 본인의 주식 관련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한 종목에 거의 90% 이상을 올인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작전주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작전주가 아니더라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정 시점에 유리한 계약 등이 공시되고 그 전에 매수하고 얼마 후에 다시 파는 전형적인 작전주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약간 매도한 부분은 높은 가격에 팔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가장 낮은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을 만약에 무슨 불법적으로 제가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팔 리가 없었을 겁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결국 불법적으로 팔지는 않았다. 가장 마지막에 팔았기 때문에 뭐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가 사퇴를 하니까 예. 청와대에서 또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이렇게 조사를 요청하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서야 늦게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진작에 했어야죠. 해보니까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쪽에서 권유를 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고요. 5억 번 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변호사들은 빨리 찾았는데 이분은 신의경제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았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너무 물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좀 너무 이렇게 억측을 하고 미리 좀 앞당겨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선거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지금 벌써 한 100일 이제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짧다면 이제 짧은 시간인데 고위직의 인사 문제로 인해서 벌써 낙마를 하게 된 게 벌써 5번째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코드 인사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여러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말하자면 충분히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석들은 있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장악이 제대로 안 돼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지적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지금 보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식품의약안전처장이나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좀 이따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인 문미옥 씨가 포스텍 나왔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과학기술 이쪽 부분에서 좀 보좌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인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인사추천 실명제 이런 것들 좀 확실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한 사람 짚어봐야 될 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금 얘기 나온 후보자죠. 역사관 이념 논란에 이번에는 뭐 병역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 명의 인물들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벤처 하시는 분들이 이 주식 백지 신탁 이 문제가 사실 걸려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분을 찾다가 이제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분의 역사관 문제를 가지고 이분의 뭐 가타부타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또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뭐 확정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이 문제를 가지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분이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건국과 정부 수립을 저는 이제 처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이공대 계시기 때문에 처음 알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장관뿐만 아니라 이게 국무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국무위원들이 결정하는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등학생들 시험 문제도 다 나오는 건국과 정부 수립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알았다라고 한다면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앞으로 결정을 할 때 나는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국민들 정서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직무와 관련해서 과연 이제 중소기업 벤처 관련해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청문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자격 논란 관련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조차 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지적이신데 교수님도 이 부분 같은 생각이신가요? 다른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청와대에서 이분을 지목한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찾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금 8월 24일 날 지명됐잖아요. 맨 마지막에. 정말 이런 인물이 없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 두 번째는 이 후보께서 그 실제 벤처기업을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경영자로서 경험도 꽤 있고 그다음에 공학
기계공학적으로 세계적인 권위자 뭐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의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고 예. 또 혁신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중소기업의 대한민국 대기업과 관계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착목해가지고 예.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의 문제 그다음에 지금 과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창조과학회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사도 하고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청문회에서 꼼꼼하게 검토가 될 거라고 보고 뭐 자녀 이중 국적 문제도 있고 부인 탈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과학 쪽 청와대 과학 쪽 네. 라인에서 좀 치밀하게 앞으로 실수하지 않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문회가 11일로 연기가 됐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의 첫 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주말 내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만끽하기 참 좋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18.6도, 대구는 14.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가 지면 또 금세 서늘해지니까요. 아침 저녁을 대비한 겉옷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보여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곳곳에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종일 맑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도 맑고 청명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청주가 28도, 전주와 대구도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 밤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수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